이걸로 해도 되나?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10번부터.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자, 옹호에 대한 거예요, 옹호. 자, 1번 보겠습니다. 옹호란 클라이언트나 시민의 이익 또는 권리를 위해 싸우거나 대변하거나 방어하는 활동이다. 자, 맞죠? 2번 거시적 실천 기술로서, 자, 기본적으로 거시, 미시, 거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회 구조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미시는 개인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자, 사회 전체 거시적 실천 기술로서 옹호는 개별적 문제를 공공의 쟁점으로 또는 개인적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민권 확보를 위한 입법운동, 장애인 등을 포함한 입법에 처한 인구 집단의 권리를 위한 투쟁 등은 대의 옹호의 대표적인 예이다. 맞습니다. 이것도. 자, 4번이 틀렸는데 4번 보세요. 옹호 활동은 개별 사례나 클라이언트의 개인 문제를 다루는 미시적 실천에서는 활용되기 어려우며, 여기서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미시적 실천에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옹호는 개인을 위해서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옹호나 정책 옹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옹호도 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도 많이 나오는 거죠. 11번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복지국가 발전 이론. 자, 산업화 이론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산업화 이론의 경우에는 산업화 이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욕구나, 자, 요 표현을 잘 알아주세요, 여러분. 욕구. 그 욕구, 그러니까 욕구도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하는 거고, 그 욕구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한 자원도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욕구와 자원, 요 짝을 잘 보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생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산업화 이론을 다른 말로 수렴 이론 이렇게 얘기도 하죠. 수렴 이론. 자, 수렴 이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산업화 이론과 관련해서 이런 말도 많이 써요. 자, 이념의 종말이다. 이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념에 따라서 사회복지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자, 이념의 종말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동구 사회주의가 망하고, 이제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많이 썼단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념의 문제는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산업화 이론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기술 결정론. 자, 기술 결정론이라고도 부르고, 자, 그 다음에 또 경제 결정론. 정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결정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산업화 이론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점 자본 이론 보도록 할게요. 독점 자본 이론. 자, 독점 자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대 자본과 국가가 융합해서, 자, 여기서 자본과 국가의 융합. 그러니까 자본이 정말 독점화된 겁니다. 자, 자본주의 체계의 영속화. 자, 영원히 지속시키는, 자본주의 체제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이런 뜻이에요. 도모하는 과정에서 국가나 인구 문제나 실업 문제에 개입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우리가 독점 자본 이론이라고 맞아요. 맞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 볼게요. 사회민주주의 이론. 자, 사회적 분배를 둘러싼 다양한, 자, 이익 집단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만 읽으셔야 됩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이익 집단이 나오면 안 되고,
여러분 일단 사회민주주의 이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권력자원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자원 이론. 그렇죠? 권력자원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자 노동자의 혹은 노동의 정치 세력화가 중요합니다. 노동의 정치 세력화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일단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져야 돼.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고 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노동자 정당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를 통해서 지금 하는 거 정치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고 그랬을 때 복지국가가 가능하다. 이게 사회민주주의 이론입니다. 다시 노동조합이 강화되고 노동자 정당이 활동을 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을 때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가능하고 그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론이 사회민주주의 이론 또는 권력자원 이론이 되겠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자 이익집단이죠. 이익집단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익집단 정치 이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익집단 정치 이론도 같이 볼게요.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는 것은 이익집단들이 경쟁해서 정치적 힘이 강해진 집단의 요구를 정치인들이 수용하면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겠다고 보는 것은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 봅니다. 또는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얘기하죠. 다원주의 이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 국가중심 이론 보도록 할게요. 국가중심 이론. 자, 국가중심 이론은 중앙집권적이거나,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3번이 틀린 거죠. 3번이 짝이 안 맞는 거고. 자, 중앙집권적이거나 조합주의적인 국가구조의 형태와 정치인의 기억성 등이 사회복지의 수요를 증대시켜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국가중심 이론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비스마르크 아시죠, 여러분? 자, 비스마르크. 자, 이거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자,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여기 국가중심 이론 좀 보도록 할게요. 국가중심 이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럼 비스마르크는 굉장히 보수주의적인 사람이죠. 비스마르크 때, 자, 우리 처음으로 사회권, 혹은 사회복지권이 인정받았다고 얘기하는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자, 사회보험이 시작이 됐죠. 비스마르크 때. 자, 요런 경우, 그러니까 이 중앙 집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비스마르크라고 한 정치인이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심지어 뭐 엘리자베스 세대의 구빈법도 사례죠, 여러분. 구빈법도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제도에서 현금급여를 현물급여보다 선호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쉽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여러분 일단 정리 한번 해보면 자, 여러분 현금급여가 있고 현물급여가 있는데 요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바우처가 있죠. 바우처는 딱 중간자적 성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면은 현금 급여를 떠올리셔야 돼요. 교환 가치. 사용 가치를 강조한다. 현물 급여죠.
자, 그 다음에 현금급여는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현물급여는 통제를 좀 강조하는 거죠. 사회 통제. 자, 그래서 현금급여는 뭐가 높다 그러냐, 그게 왜냐면 운영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냥 돈을 꽂아주기만 하면 돼요. 운영 효율성이 높다. 반면에 현물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 현금급여는 목표 효율성이 낮다. 그 다음에 현물급여는 운영 효율성이 낮다. 막 사고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거 하나. 스티그마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낙인은. 현물이 좀 높아. 현물급여의 이제 단점으로 스티그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수급자의 선택권 강화. 그렇죠? 선택의 자유, 현금급여. 그다음에 행정비용의 감소, 운영 효율성. 그렇죠? 그다음에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 이것도 운영 효율성이나 선택의 자유로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정책 목표의 특정이 용이하다는 것은 목표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물급여가 더 높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거예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인데, 사회복지 전달 체계예요. 자, 사회복지 전달 체계인데, 여러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가져야 되는 주요 원칙. 자, 우리 어떻게 외웠냐? 우리 외웠던 거, 수업 시간에 외웠던 거. 접, 지, 그 다음에 적, 그 다음에 책, 그 다음에 통, 평, 포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죠? 자, 전은 뭐예요, 여러분? 전문성이지, 전문성.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자, 전문성에서 원칙에서 여러분 찾으려면, 자, 전문가가 꼭 등장해야 돼요, 전문가. 자, 이거 왜 이렇게 얇아졌어요? 원래 이렇게 얇았나? 자, 전문가. 그 다음에, 자, 접근성은 뭐가 없어야 되냐면, 자, 장애가 없어야 돼요. 접근하는데. 장애 제거. 그 다음에, 지속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연속성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이건 일단 중단 없이. 그 다음에, 자, 신규 프로그램 같은 걸 빨리 적용을 해주는 걸 지속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적절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충분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충분해야 된다. 이게 적절성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성의 원칙은 뭐 위임을 받았으면 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 위임, 책임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고, 자, 통합성의 원칙은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상호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자, 평등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은, 자, 어떤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다양한 문제에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통합성과 이 포괄성을 잘 구분해야 된다. 통합성은 체계적이고 상호 연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 포괄성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자, 이거 적절성도 그렇고.
적절성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지속성의 원칙은 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자, 여기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성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 볼게요. 포괄성의 원칙. 자, 포괄성의 원칙에서 중요한 거는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3번 전문성의 원칙은 적어도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자, 사회복지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지금? 적절성의 원칙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 그렇지? 4번 통합성의 원칙.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자, 통합적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계 통합하여 즉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로 선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구분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 뭡니까? 델파이 기법에 대해서 찾아라 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구분을 좀 해드리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2차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자료 수집. 2차 자료 수집이라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다시 활용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실태 자료를 수집하는 거, 실태 자료, 누군가 실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수집하는 거니까 2차 자료 수집에 해당하는 거고요. 기존에 공인된 2차적 자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접근, 이것도 2차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지역사회 잠재적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확률 표집을 적용한 설문 자료를 수집했다.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서베이죠, 서베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델파이 기법의 키워드 전문가 나왔고, 반복 나왔고, 합의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델파이라고 얘기합니다. 델파이. 자, 그래서 여러분 델파이를 찾을 때는 자, 일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질문과 응답을 반복해야 되고 그 응답의 방식이 무기명 또는 익명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를 하지 않습니까? 뭐를 하지 않냐면 즉각적인 환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요 포인트. 자, 익명으로 하고 즉각적으로 환류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집단적인 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여서 서로 면대면 관계로 이야기를 하면 좀 중론이라는 게 생기거든.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의 말에 따라가게 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델파이 기법에서는. 자, 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이 등장을 해줘야 돼요. 델파이 기법을 설명할 때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재 분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재 분배 효과는 자, 세대 간 재분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내 재분배가 있고 세대 내 재분배가 수직적 재분배가 있고 수평적 재분배가 있죠. 자, 수직적이라는 것은 소득계층의 다른 사이에서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 수평적인 것은 소득 이외의 다른 위험 집단과 비위험 집단에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세대 간 재분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연금인데 어떤 방식? 부가 방식의 연금.
그 다음에 수직적에서 제일 누진세를 통해서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공공부조가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수평적 재분배는 위험을 기본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나누는 거다 보니까 사회보험 되겠죠. 사회보험. 그다음에 뭐 누진세도 이쪽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수평적에서는 뭘로 해요? 이거를 기여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보험료.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하는 위험의 종류와 적용 대상 범위는 소득재분배 효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소득재분배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없는 계층에서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자, 소득이 재분배되는 것은 이거는 소득과 소득 격차가 소득 계층 간의 재분배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수평적 재분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자, 공적연금 제도는 조달 방식이 적립 방식과 부과 방식이 있는데, 자, 뭐가 더? 부과 방식이 보다 더 뭐가 뚜렷해요? 세대 간 재분배 효과가 더 뚜렷하죠? 그래서 거꾸로 됐네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누진세를 재원으로. 자, 공공부조제도. 자, 기여금 제도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예. 무난한 선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사회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이네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고, 정답은 방금 얘기했던 거죠. 그쵸?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공공부조가 더 크다라는 거. 근데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죠. 한꺼번에 좀 이왕 나왔으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하고 가장 큰 차이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일단, 네. 공공부조, 사회보험이 있으면, 자, 공공부조는 일단 소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선별적이고요. 자,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편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어떤 위험이 발생하고 어떤 빈곤이 발생한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후 처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어떠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데, 일단 공공부조에서는 뭐가 꼭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선별하기 위해서 자산조사가 필요하고, 자산조사 과정에서 스티그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자산조사가 필요 없죠. 자산조사 필요 없고, 스티그마도 이제, 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여러분, 사회보험이 주된 거예요? 우리 사회보장에서 공공부조가 주된 거예요? 이게 주된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회보장의 핵심. 주된 거고, 이 공공부조가 2차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근로동기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적죠. 공공부조는 자, 근로동기,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수직적 재분배 효과는 공공부조가 훨씬 더 크고요. 자, 지금 공공부조의 장점 찾는 거죠. 1번은 거꾸로 됐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장점으로 수급자의 낙인감을 적게 느낀다? 많이 느끼죠. 거꾸로 됐고, 행정 절차가 간소하여, 여러분 행정 절차 이런 거 얘기하잖아. 절차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산조사가 필요하잖아요, 공공부조는. 그럼 행정 절차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비교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법. 자, 17번. 자, 고용보험법.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고용보험법에서 여러분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정해져요. 근데 그거를 정할 때의 기준은, 자, 이직일 현재 연령하고,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하고, 이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냐 안 하냐는 구직급여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실업자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 일수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라 자, 구직급여 자체를 받느냐 못 받느냐, 즉 구직급여를 지급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요건 아예 상관이 없어요. 소득 수준은 고용보험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자, 체계이론 사례관리 볼게요. 사례관리는 체계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자, 요거 중요한 말이죠. 클라이언트의 주변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사례관리의 특징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아니죠. 여기서 두 가지가 틀렸어요, 여러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이것도 틀렸고, 또 하나로는 새로운, 이것도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 실천 방법들을 좀 조합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의 사례에 집중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해서 1960년대에 등장을 했던 것이지, 이것이 전혀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을 통합한 것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니터링, 사례관리에서 점검은 서비스 전달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 이거는 영어 단어 해석이네요. 그렇죠? 모니터링. 자, 클라이언트 각자의 고유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의 개별성을 이게 이제 사례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개별성을 강조한다는 게, 해당 사례에 집중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질적 연구, 양적 연구에 대한 문제예요. 질적 연구, 양적 연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옳지 않은 거죠. 여러분, 실증주의하고 과학적이란 말도 그렇고 안 맞죠. 실증주의. 이거는 여러분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법칙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이것도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적 논리 방법. 그쵸? 귀납적 논리 방법.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을 세우고 그 이론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관찰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관찰을 쭉 하고 그 관찰의 결과로서 이론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말고, 요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설. 가설이 있으면 양적이잖아요. 양적. 이거는 질적. 그래서 귀납법은 질적의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로 이론을 바탕으로 이것도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좀 또 아셔야 될 것은 질적 연구는 과학적 실증주의, 그러니까 실증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뭐에 기초하냐? 그러면 현상학적 해석주의에 입각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석주의. 그래서 여러분 질적 연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연구자가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가치 중립 그러면 양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아요. 그 다음에 일단 그리고 인과관계도 양쪽에 키워두고 그러면 질적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가치 개입적 성격을 갖는다. 가치 개입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 수가 있을까? 개방형 질문은 어디에 어울려요, 여러분? 개방형 질문. 자, 양적은, 여러분, 양적 얘기할 때는, 자, 양적 연구할 때는 뭐라고? 폐쇄적 질문. 또는 구조화된 질문. 구조화된. 혹은 표준화된. 도구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질적에서는 개방적.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혹은 비구조화된 도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그래서 양적, 질적 구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신자유주의 문제 나왔네요. 자,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의 변화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는 자,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거의 포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포기. 예. 자, 우리가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렇게 처음에 자,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흔히 중상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이젠 수출을 많이 하면 큰 정부가 수출을 많이 하면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이렇게 해서 상인 계급이 성장할 때 중상주의로 등장을 했고, 아담 스미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자유방임주의 같은 게 등장했고, 방임주의 또는 자유주의. 근데 자유주의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방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본주의가 독점화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대공황도 터지고 1, 2차 세계대전도 터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케인즈죠. 케인즈의 뭡니까, 여러분? 수정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나서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를 자, 여기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아담 스미스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독점자본주의 끝에 뭐가 있었다? 대공황이 있었다. 알아두셔야 되고, 수정자본주의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케인즈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정체 속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주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주의. 산업혁명 터지고 시민혁명 터지고 하면서 공급을 굉장히 강조했던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자, 수정자본주의 시대에는 뭐를 강조해요? 사람들의 수요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유효수요론. 자, 뉴딜 정책 이런 것들 나오면 수정자본주의. 예. 그다음에 뭐 복지의 확대 이런 게 이제 수정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죠. 이런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계셔야 이런 어떤 흐름을 갖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 비용을 삭감하죠. 그리고 지출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복지 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공 부분의 민영화. 이것도 맞아요. 공공 부분의 민영화. 근데 여러분, 기업 규제를 통해, 이것도 맞아요. 정부 역할 축소한 것도 맞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자,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입니다. 기업 규제 완화예요. 기업에게 자유를 주게 돼.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다시 요 아담 스미스 시대로 돌아가자. 더 이상 케인즈의 정책으로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운영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빈곤층에 대한 복지 제공 조건을 근로로 요구하는 자 근로 연계 복지 생산적 복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생산적 복지가 신자유주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신자유주의에 좀 상대적으로 가까운 그 신자유주의 시절에 등장했던 복지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건 제3의 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든스의. 그 다음에 4번 만성적 불안정 고용층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복지제도의 축소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초래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문제를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고 내가 뭐 아는 거 모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꼼꼼하게 하려고 제가 뭐 이런 것도 좀 이용해보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기 불편하셨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더 꼼꼼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9회 공신누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